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대한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예산이 3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인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국도 12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또 우리 시만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복지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지 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5쪽의 경계선 지능인 사업이 첫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라 성과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지금 어쨌든 자조 모임이나 지금 반응은 좋은 편이라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조금 초등학생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구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령기 아동들이 좀 느리지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쪽에 사회보장 시스템 위기징후 정보를 19개 기관 45종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19개 기관 45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에요. 19개 기관은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 사업본부, 도시가스사 이런 데고요. 그 45개 종은 단전이나 단수, 건보료 체납이라든가 의료비가 과다 지출됐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기관과 연결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누구나 돌봄 서비스 중에서 5대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7대 서비스에 포함된 재활돌봄과 심리상담 서비스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포함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혹시 추후에 포함이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서요. 지금 7대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5개 돌봄 서비스만 지금 우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운영해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2개 서비스를 추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인가요? 31. 네, 알겠습니다. 시행해보고 필요에 의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정일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훈은 국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에 대한 예우는 좀 각별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령이시라 이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자는 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예산이 좀 축소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또 자료를 보니까 그만큼 또 저희 시가 인구가 늘고 있으면서 보훈 대상자의 전입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은 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혹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은 좀 축소되지 않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가 9,515세대인데 이것을 혹시 전수 모니터링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는지. 저희가 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월에 제주도에서 그 백골 시신이 이제 발견됨에 따라서 저희가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은 대상자 먼저 확인을 했고요. 2단계는 이제 실태 파악을 해서 읍면동 협의체라든지 복지통장님 아니면은 뭐 서비스 종사자와 연계해서 방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해갖고 사후 관리가 필요한 여기 지금 198세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세대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판단을 해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전수조사는 거의 누락된 거 없이 전부 다 실시된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수급,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정수급 건수나 그 퍼센테이지는 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격 변동이 생기면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24년도 현재는 이제 28건에 5,891만 8천 원 정도가 저희가 파악이 돼서 징수는 1,488만 3천 원 정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76건에 8,500만 원 정도가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고 4,2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율로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징수가 조금 쉽지 않은 게 뭐 사는 형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한 50% 정도 징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자격 변동 신고 누락에 의한 부정수급인 거네요. 네, 누락이라든지 뭐 늦게 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평택시 생활보장 심의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발굴 건수가 2,793건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심사하지 않으면 부정수급하고 연결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 심의 안건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그 위원회 안에는 다시 나누면 생활보장 소위원회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가 있어서 뭐 생활보장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족 단절이 됐거나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회피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선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먼저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분들 보장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바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의료급여 연장일수 승인이라든지 추가 선택병원을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소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고요. 매달 한 번씩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자료 이렇게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기준 인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수급을 받아야 되는 빈곤층인데 차량을 네, 보유하고 있어서. 있어서 수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차량도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없도록 이제 없을 정도로 어렵다. 그거를 인정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건으로 올리는 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방문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게 이제 출장 복명을 저희가 붙여서 현장 확인이 된 거를 가지고 안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북부노인복지관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부노인 복지관 이제 신축을 하면 이제 옮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북부노인복지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네.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검토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부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좀 공기가 조금 많이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 내년에 이제 설계가 되고 하면 3년 안에 정도 이제 예산이 표만이 된다고 하면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자리는 이제 장애인 쪽도 그렇고요. 가족센터도 이제 조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배치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고려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 그 발달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체험홈에 대한 설치 요청이 좀 있는데 남부에는 그 에바다 장애인 예, 자립생활센터에서 예, 하고 자립생활 운영을 하고 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네. 그 북부에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요구 사항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게 체험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관리비나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좀 수반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남부 쪽에서 체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자립이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성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저희 안중 쪽에 이제 그 에바다 자립 생활센터 분소 같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좀 확장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에는 분소가 생길 예정이다. 예, 안중에 이미 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 공모 사업이나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체험홈의 취지나 목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도 설치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 장애인의 일자리 관련해서 직업 훈련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민간 업체 중에서 장애인 고용 사업체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 배치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2억이 좀 넘게 해서 이제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적으로 좀 확대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5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13명에서 14명 정도 운영이 되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좀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은 저희가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도 좀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지원을 1년간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12개월 이상을 다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분들을 좀 저희가 좀 신경 쓰고 북부 노인복지관,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좀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고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서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체를 조금 더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발굴이 됐을 때 유지하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현황에서 유형별 정도별로 구분을 해서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장애인의 그 연령별 현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 장애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조사된 바는 있는 것 같은데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령별로도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인 쉼터 부분들 장애인 쪽에서 고령인 쉼터 좀 저희가 확장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령이 좀 높아지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사업이나 그런 걸 할 때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고령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나 부모님도 고령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장애인 자녀보다 하루라도 본인이 좀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늦게 사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라서 좀 고령 장애인과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와 같이 그 사회적 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형태에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보육 서비스와 관련해서 22쪽에 평택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평택형 지원 사업은 순수 평택 10이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11개 이제 상반기 때는 11개 사업이었는데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사업이 그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이제 계획은 이제 10개 사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사업에 보면은 뭐 평가제에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뭐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 등 해가지고서 이제 10개 사업입니다. 네. 네,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그 아동 학대 신고 접수 전화번호가 따로 있나요? 공통으로 쓰는 번호가 있습니까? 일단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112로 신고해야 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요. 우리는 3099라고 우리 행정번호 8024에 3099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추진 실적의 신고 현황은 네. 112로 들어온 접수 신고 현황인가요? 아니면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112와 8024의 3099를 다 포함한 번호인가요? 네. 포함한 현황? 예, 예. 맞습니다. 주로 뭐 보육 현장에서 확인돼서 신고되고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그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550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 한 83%가 그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가정이요. 예,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이고 나머지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호 시설이나 아동 관련 시설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거는 그냥 그 이렇게 이웃 주민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인지되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 이루어진 학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연계되는 각 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네. 뭐 경찰서, 맞습니다. 교육지원청, 네. 다양한 기관들이 네. 협업이 좀 필요한데요. 상호 협조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기적인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매달 이제 사라위부터 대응 이제 협동 이제 단속 나가는 것부터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조를 너무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 네. 경찰서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새싹 지킴이라고 학대 아동 어린이 이제 병원 지정해주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 그 쉼터 학대 아동 이제 쉼터가 2군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 그 이제 교육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기존에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그 쉼터에서 인접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순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입양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지금 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이 이제 공공화될 때 가장 큰 이제 목적은 가능하면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아동보호 이제 전문 요원님들이 직접 친부모하고 이제 꾸준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친부모가 양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정책적인 뭐 안내라든가 뭐 도움, 지지 이런 걸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아동을 이제 입양을 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입양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5분이 한 23건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하고 지금 한 2명의 아이 정도가 지금 입양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뭐 피해 예방 사업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뭐 상담하고 치료하고 네. 회복하는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사업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업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 쪽은 8대 전반기 때 좀 다뤄보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초보의 심정으로 질문 드리고 할 테니까 좀 모자르는 게 있더라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적인 현황을 이제 3쪽을 보면 전체 예산이 본 예산이 이제 7,095억 원, 그 추경까지 하면 7,790억 원. 평택시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 잘 소화가 됩니까?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이 현황을 보면 다른 실국소에 한 4-5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관도 그렇고 그렇죠. 이 잘 소화가 되는가 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일단 뭐 그 집행 기준으로 보면 작년 예산 집행률이 다 거의 95% 평균으로 볼 때 95%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그 전체 예산의 그 국도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한 70% 정도가 이제 보조금을 좀 받고 있는데 금년도도 지금 한 5,500억 이상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들이 국도비 매칭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데에는 일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좀 있어요. 항목을 보면 이거 굳이 필요할까? 그런데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국도비 그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하라라고 강권하는 게 일정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뭐 국비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이 공통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선택권은 없이 이제 다 한다고 보고요. 이제 도비 사업 필수 예산 빼고 가용 예산 중에서 그때 뭐 공모나 뭐 이런 거 해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동수당 이런 거는 어차피 매칭 그냥 그 기본적인 거 그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어떠한 특정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요즘에 도비 사업 같은 게 이제 도에서 그 네. 이제 360도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뭐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한 16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저희가 볼 때 뭐 이 사업은 우리 시에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뭐 기존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사업은 참여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좀 더
이제 하라고 압력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불이익도 종종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 불이익이 뭐 공개적으로는 없는데 혹시 뭐 그건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매칭 사업도 필수 예산으로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가용 예산 자체가 이제 적어지는 거고 뭐 예산이 뭐 매년 10% 20%씩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런 걸 잘 못 느끼면서 넘어가겠지만 요즘과 같은 뭐 금년 또 앞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거 우리 체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내려오거나 강제 매칭이 돼서 엮여서 내려오거나 하는 걸 굳이 받아서 실제 정말 어렵고 힘든데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곳에 실제 쓰여야 되는데 가용 예산으로 풀려서 이게 필수 예산으로 강제로 묶여가지고서 이렇게 집행이 된다라는 거는 얼핏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뭐 다른 지자체하고 기획실 같은 데서 총괄적으로 그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도 특히 복지국 같은 경우에 매칭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가 둘러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예산은 과감히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현황을 보면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서 외국인을 좀 빼고 지금 인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59만 5천 명으로 계속 잡고 있는데 외국인이 노인 또 장애인 뭐 이런 뭐 기초수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애이긴 하지만 이 인구 전체 인구수에서 이거를 꼭 빼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비율을 따지거나 할 때는 이게 낫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렇죠? 59만 5천 명이 낫겠지만 전체 인구수는 그래도 기본적인 평택 인구수를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 좀 판단을 좀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그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외국인 제외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지금 맞춤형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층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맞춤형 수급자 보면 14,645세대에 21,586명이 거주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각 1세대당 1.45명 정도가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그 기초생활 수급자도 뭐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고요. 얼핏 안 나오는데. 네. 그 일반 세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일단 그 일반 세대 같은 경우 우리 평택시에 이제 1인 가구가 한 40% 초반대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대당 1.45명보다는 일반 세대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두 명 이상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거 세대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많이 이제 실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인 독거 세대에 대한 배려도 잘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뭐 취약계층의 노인 쪽에 2,600억, 영유아 쪽에 2,130억을 지금 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일구 의원님도 말씀을 좀 일부 하셨는데 노인 장애인과의 이제 분리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노인과 또 장애인과는 분명히 복지 혜택이 틀릴 수도 있겠고요. 전체 복지 예산이 7,790억인데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장애인과가 3,370억이에요. 여성보육과도 2,414억.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계신데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3%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평택시 실국소 중에 전체를 다 털어서 국 예산을 다 따로따로 봤을 때에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3,371억.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노인장애인 국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업무량이 예산이 많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은 좀 분리 쪽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추후에 더 자세한 거는 뭐 행감이나 본 예산 심의 때 좀 살펴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1인 가구 전수조사 실시 이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세요? 요 사업은 올해 이제 그 2월인지 3월인지 그 제주도에서 이제 백골 시신이 이제 발견된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선제적으로 그럼 우리 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처음 했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그 이제 주민등록 사실 조사할 때 이제 통반장님들이 이제 조사하면서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더 그 명단을 작성을 해서 사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예, 1인 가구는 올해 처음 했었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할 때 해온 사업들은 몇 년 됐습니다. 이런 예. 전수조사 끝났습니까? 예, 이 사업은 올해 끝났습니다. 예. 뭐 이거 하면서 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198세대의 위기 징후 가구를 발굴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이제 계십니다.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뒤에 현황을 좀 보면 노인장애인과 공설묘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 만장이 돼 있어요. 3개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이것도 어떻게 뭐 폐장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그 전체 우리 3개 공설묘지에 이제 뭐 8,219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869기가 이제 개장을 해서 현재 이제 5,341구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송탄 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렇죠. 이 민원도 공설묘지 많아지죠. 네, 공설묘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뭐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주기로 사용료를 좀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작년도에도 2023년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부 이제 이 묘지 사용 징수율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징수율이 연락이 가능한 묘지 상주와 연락이 가능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해서 실제 납부한 징수율을 가지고서 자료에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이 징수율을 체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시고 계신가요?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좀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현황까지만 알고 있고 징수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그러시죠.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가능한 묘지주하고만 통보를 해서 해서 납부를 한 그 납부율을 가지고 징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왜? 징수율이 98%, 99%가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 30년이 지나서 재징수를 할 대상자 대비해서 실제 납부를 한 것을 징수율로 따져야 되는데 아니었었던 거죠. 이건 심각한 오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2024년도 결산검사 책자를 사실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청북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이거 조성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30년이 됐어요. 지금부터 아마도 다시 이 묘지주들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아마 지금 가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 게 잘 내시는 묘지주와 잘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안 내려고 기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거나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는 챙겨 주십사. 국장님.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국장님. 예.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노인장애인과 말 나온 길에 한 가지 더 평상시 느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죠.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제 주관을 이제 노인회에서 주관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뭐 해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가서 보면. 그 눈을 가리고 가면 이게 노인의 날 행사인지 어버이날 행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는 저 같은 경우에 저를 기점으로 보면 제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어버이고 저도 어버이에요. 제 자식이 있으니까. 또 제 자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 자식도 어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라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와 같은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중심에 두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식까지 포함을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할 것이냐 이거는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 행사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죠. 아닙니다. 네, 같이 어버이날 하시나요? 저희 이제 같이 다 예, 하시나요? 노인회에다가 이제 예산을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행사 내용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지금 여러 개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일요일은 지금 개관을 하는데 공휴일은 휴관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네. 그 공휴일에 저희가 뭐 정화조라든가 뭐 전기 점검이라든가 법정으로 하게 된 시설 관리를 연간 한 20여 차례 하고요. 뭐 대청소라든가 그 외에도 또 우리 이제
그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직 근로자들의 이제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휴관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공휴일 날도 꽤 되는데요. 365일 중에.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시행하라 네.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코너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네. 오십니까? 이제 아메리카 코너 자체가 그 타겟 대상이 청년층이나 뭐 그 학생 위주이기는 한데요. 현재 그 전국에 있는 아메리카 코너 중에서는 평택 아메리카 코너가 가장 그 프로그램 반응이라든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그 우리 협력 주체인 미 대사관 측에서 방문도 여러 차례 하고 외교관 특별 강연도 하고 연간 한 1,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도서관은 우리 그 유현미 관장님께서 오랫동안 뭐 종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언젠가 뭐 8대 때도 같이 외국의 도서관도 같이 가보셨지만 그 외국의 도서관들은 되게 그 현관 앞에 도네이션 박스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 가는 도서관마다 또 도네이션 박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택시나 뭐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평택시는 어떠한 관공서에도 도네이션 박스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나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출입을 하면서 그런 뭐 박스를 보고 기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를 좀 확산을 해야 될 때 그런 걸 사실 관장할 만한 부서가 도서관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뭐 도서관은 아무래도 좀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런 기부 문화에 대한 이런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데 도서관에서 좀 일조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좀 시급히 도입하는 것을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할 이야기는 꽤 많긴 한데 너무 많아서 추후에 예산안이나 행감 때 충분히 대화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나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